여기 보시면 국제노총에서 캠페인을 이 현수막인데 노잡스 온 데드 페이퍼, 죽은 행성, 죽은 지구 위에서는 일자리도 없다 라는 구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고요. 환경과 일자리 또 환경과 경제는 보통은 그 대립관계였어요. 환경 할래, 일자리 할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환경 뭐 하자 그러면 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선진국에서 하는 얘기지. 아니 한국 선진국 아니에요. 오늘 호주랑 축구 저녁에 하면은 올림픽을 11번이나 나오는 축구팀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이죠. 근데 환경을 경제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그러면은 국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단 경제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 스턴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2006년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경제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다룬 최초의 아마 보고일 텐데 귀족입니다. 서 니콜라스 스턴 경제학자인데 이 스턴을 리뷰에서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기후 변화를 지금 대응하지 않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훨씬 더 경제에 타격을 크게 미친다. GDP에 몇십 배를 더 써도 복구가 어렵다. 대신에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투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후하고 일자리는 반대다, 갈등 관계다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죠. 기후 변화와 노동시장,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그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고 뭔가 일을 하는 게 노동시장이죠. 근데 기후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고온, 저온 이런 것 때문에 작업 환경의 변화를 영향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작물 소출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죠. 네, 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들의 인식이,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친환경, 에코 이런 게 뭔가 힙하거나 뭔가 지구와 이웃을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유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바꾸거나 정원의 포장을 바꾸거나 광고를 바꾸게 되겠죠. 이게 간접적 영향이고요. 세 번째로는 파리 협정도 마찬가지고 RE100이라고 하고 이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지 않은 생산품은 아예 규제를 하거나 이 국경세를 더 물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 규제 때문에 바뀌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로 이상으로 다 됩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계속 힘들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로들이 있죠. 자, 그런데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당장은 석탄, 화석 에너지를 쓰는 곳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데들. 반면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효율화하거나 그런 일자리들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고 기존은 회색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녹색 일자리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녹색 일자리 또 녹색 경제라고 할 때 전체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자동화, 기계화, 디지털화 때문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총 고용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고용이 늘어나도 여기서 줄어든다고 한다면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제일 해상풍력 단지로 유력한 데가 군산 신안 앞바다 쪽이거든요. 근데 조선소의 어떤 기술하고 도크, 용접 기술 같은 걸로 해상풍력 터빈을 조립하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영국 같은 데는 조선업이 몰락한 다음에 해상풍력으로 이제 그 고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선소가 군산에도 있지만 부산, 거제, 창원, 울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업의 그 고용이 그대로 이제 군산이나 신안에 가서 일할 수 있을 거냐? 가족까지 다 데리고 애들 교육도 생각하고 이런 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첫 페이지로.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레고 블록처럼 이리저리 쉽게 바꿔 낄 수가 없고 노동자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 배출 완화 수단에 따라서 에너지, 건물, 운송 산업 이런 데서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일자리는 대체로 건축,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보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냉난방을 하는 거, 건축, 대중교통, 철도든 버스든 이런데, 그다음 물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폭염, 한파,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하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거를 녹색 일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색 일자리는 블루 컬러도 있고 화이트 컬러도 있고 그린 컬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직업군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건축 기술사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기술이라고 하지만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트럭 운전사가 오늘 풍력 터빈을 트레일러에 싣고 운반을 해서 이 사람은 녹색 일자리에 가깝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음 날은 사대강 사업을 하는 이 토목기계를 싣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녹색 일자리인가 아닌가? 아수라백작인가? 그래서 쉐이드 오브 그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한 녹색이냐, 흐린 녹색이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굉장히 녹색 일자리와 정의는 실용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용적으로 쓰는 게 좀 당연하고 또 하나는 녹색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인가? 그러니까 고용 조건이 안정적이고 급여도 좋고 노동조합도 보장이 되고 그런 일자리냐?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녹색이지만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있고요. 녹색이면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따릉이 아시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관리하는 분의 일자리는 녹색 일자리일까요? 심지어 따릉이 녹색이잖아요. 이런 개그가 안 통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녹색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일은 괜찮은 일자리일까요? 그렇죠. 계약직이기 쉽고 그 다음에 험한 데 가고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고약하게 이렇게 고장난 따릉이를 또 수거하고 가끔 가다가 또 고약한 이 이용자들하고 감정 싸움이 피곤한 좋지 않은 일자리일 수 있어요. 이런 일자리를 더 좋은 괜찮은 녹색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생산 방법, 사용자와 노동자의 녹색 인식, 가치 사슬, 직종, 숙련 기술 일자리, 노동부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괜찮아야지 녹색이면서 괜찮은 일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판 접근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대체로 이제 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녹색 경제, 녹색 에너지 체계로 바뀌면서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대체로 지역 분산적인 특성이 있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의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일자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통계를 보면 가스화력, 석탄화력, 핵발전보다 태양광, 수수력, 지열 이런 것들이 훨씬 고용 창출 기술이라고 하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재밌어요. 보시면은 바이오매스, CCS, 석탄화력 이렇게 고용 창출이 있죠. 핵발전이 여기 있습니다. 풍력이 여기고. 근데 보시면 태양광하고 에너지 효율화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간격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에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지역에서 베란다든 소규모 태양광들 옥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치, 또 평상시 관리가. 근데 이거를 저 산을 쫙 밀고 이 대기업이 이제 쫙 그냥 그 기계 갖고서 설치하고 게다가 중국산 모델 들어와서 하면은 만드는 일자리가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통 것들은 보통 매뉴얼대로 얼마를 투자하면은 몇 와트가 생산 설비가 나오고 몇 명이 고용되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특히 건축 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태양열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용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진짜 정책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산업부와 노동부는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통계나 여하튼 그런 세부 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자,
환경과 고용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여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쭉 강의를 들었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다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류세가 진전되면서 지구는 다시 이 궤도에 다시 못 돌아오는 굴러떨어지는 핫하우스 지구로 굴러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IPCC 1.5 보고서에서는 지금 배출 정점을 찍고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한국이 저 정도로 하려면 매년 한 15%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될 텐데요. 근데 우리는 한 2~3%씩 매년 늘고 있죠. 근데 15%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던 적이 있죠, 한국에서. 언제? 훌륭하십니다. IMF 구제 금융 때 그 정도가 줄었어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대량 해고가 되고 자살자가 생기고 자영업 퇴직금을 받아서 조개구이집을 열었을 그런 충격을 매년 이렇게 우리가 겪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경제와 일자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앞에 얘기로는 한 가지다. 정말 비상사태에 맞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여하튼 더 이상의 어떤 기존의 정책 또는 이 정치권을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직접 행동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한국도 데모도 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제 얘기에서 약간 이론적인 거예요. 영어는 간단한 겁니다. 자본이 있고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있어서 결합을 해서 생산을 해서 그러면 소비를 팔면은 돈이 나오는데 이 자본보다 이 자본이 크죠. 칼 마르크스의 그 정치 경제학입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잉여가치가 생기고 그거는 착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수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론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여하튼 그래서 이제까지의 사회 갈등은 계급 갈등이 생긴다는 게 기본이었는데, 문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조건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물, 심지어 자연, 천연 자원은 거의 공짜로 또는 무한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더 이상 안 그렇죠. 그냥 공해가 아니라 온실가스, 기후변화가 바로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착취해 왔다는 이론들이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착취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쥐어짠다는 거죠. 쥐어짜서 끌어다 쓴다는 게 착취이기 때문에 다시 노동자와 자연을 같이 쥐어짰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수기를 쓴 위건부로 가는 석탄 탐검 노동자들, 석탄을 캐기 위해서 5시간을 기어서 들어갑니다. 갱도에서 캐어서 나오죠. 진폐증 걸리고, 근데 이 후쿠시마 노동자들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대량 축산, 이건 프래킹이라고 그러죠.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을. 저는 이 개념도를 보고 정말 땅속까지 쥐어짜는구나, 착취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기후변화를 다시 오고 있는 거죠.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앞에서 환경 또는 환경운동, 노동 또는 노동운동과 공동전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능할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좀 문제를 던져봅니다. 환경과 노동이 어떻게 공동으로 뭘 하죠? 환경은 말이 없는데 누군가 대신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유력하게 나온 대안 슬로건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영어로 just transition인데요. justice, 정의라는 뜻이죠. 요즘 언론이나 환경부에서는 공정한 전환 이렇게 쓰는데, 공정은 좀 just라는 우리 사회 정의 이런 뜻이지만, 공정은 fair, 그냥 어떤 수량적인 어떤 균형 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just가 훨씬 의미가 넓어서 저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이 토니 마주치라는 분이에요.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소년병으로 유럽 전선에 참전을 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두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헬레나 루빈슈타인 화장품 공장에 먼저 취직을 하면서 노조 대의원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화장품 공장이 원료도 뭔가 좀 유독하고 작업 공정도 안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들한테도 안 좋고 소비자들한테도 좋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장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뭔가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할 거잖아요. 자본가들이 앞장서서 먼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삼성 반도체나 뭐 원질 레이온이나 그런 자명한 어떤 희생자가 나오는 데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분이 본 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의 이제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거를 미국 연방정부가 만들어서 2, 3년 동안 기술 교육을 해주면서 그냥 공짜 월급을 주면서 기술 교육을 해주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연착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 또는 전쟁 이후에 이런 그런 큰 비상 상황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돈을 그렇게 돌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도 바꾸고 산업도 바꾸고 일자리도 보존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근데 이분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작업장 환경운동, 지구의 날 만들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 마르치의 아이디어가 점점점 받아들여져서 캐나다 노총, 그다음에 국제 노총, 뭐 국제 화학 노련 이런 데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노총에서는 공정, 페어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정의로 전하는 그 공정한이라고 하면 부족한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이 보장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되면 그 과정에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생산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다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화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은 지역 수준에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산업 수준 아니면 공장 수준에서 사실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점점 이제 살을 붙여가다가 국제 기후 협약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때 영향받는 노동자 또는 바뀔 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대안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제노총이 그 파리 협약 전에 코펜하겐 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본문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넣어라라고 계속 캠페인도 하고 로비도 했습니다. 이 현석 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유니언 해브 솔루션, 노동조합이 해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정의로운 전환이다 라는 해법이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국제노동운동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쓸모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리 협정 전문에 정의로운 원칙이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어요. 굉장히 이제 축하할 일이죠. 뭔가 근거가 됐으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전문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좋은 얘기 다 넣어놓고 구체적인 본문에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국제노총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는데 감축 목표는 좀 본문에서 좀 사라졌고 취약 집단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약하게 들어갔고 정의로운 전환은 본문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될 걸음으로 남았죠. 조금 더 그럼 얘기를 해보면 나오미 클라인 아시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여기 나오미 클라인이고 이거는 그 영국의 그 이름 뭐더라? 여기도 생각이 안 나네.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죠. 그래서 그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그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조직인데 여기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것. 화석 에너지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사회 공공성도 보장을 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재구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주제가 자본주의 대 기후예요. 그래서 기후 대 일자리가 아니라 자본주의냐 기후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걸 선택할 거냐라는 식으로 구도를 바꿔준다라는 큰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서 녹색 일자리를 찾고 지붕 태양광에서 이제 권력과 전력을 바꾸자. 그 다음에 미래의 석탄 일자리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여러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건 영국 노총에서 만든 팜플렛이에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 전환들처럼 이 그림들처럼 평화롭고 순탄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전환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럴까요? 아니요. 예, 그렇지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만 봐도 녹색융단을 막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같죠? 이건 누굴까요? 이거는 이 화석연료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끼리도 이게 좀 이율 배반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명을 하고 해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이거 1시간씩 얘기하고 싶은데 큰일 났네. 그 1970년대 초반에 호주의 시드니 쪽에서 그 오래된 그 건물도 있고 그런 숲이 있는데 이 건설회사가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환경운동가들이 노조를 찾아갔어요. 건설 노조. 건설 노조 조합원들이 이 공사에 투입이 될 거다 해서 그래서 이 숲과 건물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을 뿐더러 여기 사람들이 다 강제 철거로 쫓겨날 건데 그럼 우리가 더 그 건설업자들의 이윤을 위해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보존하고 싶다 했더니 이 건설 노조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이걸 주민들 얘기를 들어봅시다 해서 쭉 회의를 들어봤어요. 했더니 좋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사 재건축 공사에 반대를 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린밴 녹색 금지라는 뜻이에요. 그린밴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경찰들이 어느 나라 똑같습니다. 막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하다가 사용자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저기 경영 측은 그거는 이러든 저러든 우리 마음이고 당신들이 이 노동하러 안 가면 뭐 다른 노동자들 불러서 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는 마침 이 건설사 본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건설 노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사 리모델링도 철수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뭐 여론이 들끓고 이러니까는 건설업자들이 결국 양보를 했습니다. 이 숲은 보존이 됐고 이 운동은 성공을 했는데 대신 잘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잘랐죠. 잘랐는데 이 자르고 대신 들어온 어용노조 조합원은 나중에 뇌물 받았다고 또 이제 감옥을 갔죠. 완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운동이 점점점 이어져서 나중에는 우라늄 운송 전이나 이런 투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광우병 촛불 시위 한참 때 국제 운수 노련에서 광우병 소고기 운송을 한다고 우리는 거부하겠다고 성명냈거든요. 이 운동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가 잭 먼데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분이 용산 참사 때 용산 유가족한테 자필 격려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 건설사의 이윤에 의한 그런 희생이나 10분 전? 네. 큰일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좀 늦게 시작했는데 노동자의 자본과 요구에 반해서 지역사회 환경살리는 적극적 거부운동에 나서 사례가 되고 루카스 플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루카스 항공사라는 영국의 항공사인데 그 군용 전투기 엔진 이런 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전문 노동자, 기술팀 노동자들이 있죠. 근데 사측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잉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감원이 필요하다. 노조 힘빼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동조합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을 걸고 머리띠를 둘러야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 루카스 노동자들은 재미난 걸 했어요. 설문지를 회사 안 하고 바깥까지 막 돌렸습니다. 이 루카스 항공의 기술과 숙련으로 군수 무기 말고 다른 걸 만들 수는 없을까 했더니 막 제안들이 쏟아져서 1000페이지짜리 책자가 나왔어요. 루카스 플랜. 여기에는 실제 그 건설 그 조립 도면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태양광 70년대거든요.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그 다음에 궤도로 가다가 바퀴로 가는 그런 버스. 왜냐하면 그 영국은 이렇게 교회랑 도시 사이 길이 많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래갖고 전문 노동자들의 숙련을 살리면서도 군수무기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운동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술이나 제품 말고도 굉장히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무지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그러나 루카스 사측에서는 역시나 뭘 생산할지는 경영진이 할 문제지. 그다음에 주도하던 사람은 당신은
회사 일 말고 다른 데 너무 신경 써요. 그래갖고 잘랐어요. 그러나 그래갖고 루카스 플레이는 도면으로만 남았는데 책자로만 남았지만은 이 운동이 다른 나라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도들도 이어졌고요. 2009년에 영국의 화이트 섬이라고 영국에서 이제 제주도보다는 작게 남쪽에 떨어진 섬인데 거기에 베스타스라고 그 덴마크의 세계 1위를 다투는 풍력 회사죠. 영국이 해상 풍력을 이제 늘리자고 하니까는 베스타스가 이 화이트 섬에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해상 풍력이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좋은 녹색 일자리를 폐쇄한다 하던 그래갖고 노동조합하고 환경활동가들이 같이 공장을 점거를 하고 이제 런던에 이제 저기 정부 부처 있는 거인데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환경운동하고 노동운동가들이 서로 소하고 박사기를 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 서로 만나면서 화학작용이 18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 현송을 보시면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 노래 제목. 해답은 풍력에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나오미 클라인이 루카스 플랜의 아이디어와 방식이 기후위 시대에 정말 필요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죠. 몇 분 남았습니까? 누가 전기차를 죽였는가,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의 UAW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그때 GM이 전기차 시제품을 만들어서 막 헐리우드 배우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EV1이라고 되게 호응을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 리콜을 해서 사목한 건데 폐차를 시켰습니다. 왜냐? 전기차가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석유 자본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연 기관차 전기차가 위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는 일도 하고 대신 그 SUV 이런 게 트럭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 혜택이 있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GM에서는 다시 그 SUV 위주로 사업 경영 전략을 바꿉니다. 막 욕을 했죠, 환경단체에서, 시민사회에서. 노조는 가만히 있었어요.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의 고용만 보장되면은 뭐 마음대로 했죠. 결국 GM은 한국, 일본, 멕시코 자동차한테 밀려서 몰락을 했죠. 디트로이트 전체가 몰락을 했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UAW가 하는 캠페인이 노조가 만든 차를 사주세요. 여기 똑같이 그 대형 SUV 이런 자동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뒤늦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그 캐나다에서 나오는 타르샌드 끈끈한 이런 기름을 이제 멕시코만까지 이제 큰 파이프로 해서 전개를 하려는 사업이에요. 오바마가 거의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는 다시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 노동조합이 나뉩니다. 총연맹 그 위원장은 그나마 고임금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 아니냐. 근데 또 다른 노조에서는 어차피 그 중장비가 와서 하는 거고 계속 누출 사고는 있을 거고 차라리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노조끼리 대립을 합니다. 아까 조선업 얘기는 요게 타이타니코를 건조했던 100년 전에 벨파스트의 하란드 울프 조선소인데 지금은 풍력 터빈을 조립을 하고 있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다 할 수 있느냐? 물론 매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산으로 다 가서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노동자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자세히 하면 길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대안이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독일은 탈핵 2022년 다 하는데 노조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신기하죠? 왜 노조가 동의를 할까? 처음에는 노조 안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탈핵 집회 근처에 얼씬 더 하지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핵발전소 반대 인간띠기에 금속노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재생에너지 업체에 일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먹거리가 있는 곳에 조직력도 가고 정책도 가게 되는 거죠. 임계치를 넘으면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노동운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당장의 고용이나 이 구조조정 문제가 고민이겠지만 어떻게 점프를 해갈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머리띠 두르고 있다가 밀리고 밀 수밖에 없겠죠. 프랑스는 이만큼 원전 시설이 있죠. 전체 전력 중에 80%를 지금 원전 생산을 하는데 제일 오래된 페세나인 발전소가 고리 1호 이랑 그 나이가 같아요.
같이 태어났는데 여기를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는 반대를 지금도 노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원전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측에서 더 이상 원전을 연장 운영 안 하고 종료하기로 했어요. 대신 노조랑 연구소랑 지역사회도 같이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디아블로 캐년 부지를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연구 단지를 만들고 여기 노동자들이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면은 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태백정선, 문경 이런 쪽에서 90년쯤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거의 지역사회가 몰락을, 사실 태백 인구가 7만인데 그냥 산이었거든요. 탄광 때문에 그런 도시가 생겨났던 건데 큰일 났죠. 근데 여기서 탄광의 그 민주노조 운동 하던 분들, 교회 운동 이런 데서 했던 게 리조트와 카지노라도 유치를 하자. 근데 이때는 뭐 전노협이라고 있었지만은 전혀 못 도와줬어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결국은 고용도 여전히 불안하고 도박 중독자,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 굉장히 이때 카지노를 선택한 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다시 이런 일들. 근데 저는 기후위기 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리 같이 얘기를 하고. 환경운동하고 처음에 싸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미리 풀 건가? 우리 다행히 많이 만났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아마 이 경고가 더 이상 안 날라오지만. 그래서 기후변화는 노동자의 이슈다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자. 또는 더 나아가서 지구를 희생시키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일자리 기후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자라는 수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녹색 뉴딜이죠. 기후위기 비상은 전쟁 또는 여하튼 국가 동원이 비슷한 그런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2차 대전 때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처럼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 뉴딜을 하자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오카시아 프로테지뿐만 아니라 버니 샌더스 그 유럽 민주당 후보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 불평등과 온실가스 감축 해결을 같이 하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같으면 박정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민주적으로 하면 됩니다. 새마을 운동을 정말 아래로부터의 진짜 저 사회 전환 운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정책 담론에는 그런 구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례는 저는 특히 노동운동 조직에서는 기후위기라고 그냥 품앗이 연대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동기를 갖고선 결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간호사 노조들이 굉장히 기후위기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기후변화가 그래서 어제 조혜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인권의 문제고 평등의 문제고 관광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주저주저해서 교육을 했더니 이렇게 200명이나 오셨다. 희망을 갖고 많이 기후 문제는 간호사 노조의 문제가 된 거죠. 이건 뭐 철도 노조든 건설 노조든 제조업 노동조합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조 강령과 금속노조 강령이 비슷한 구절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좀 약하고요. 이걸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강령을 좀 재해석을 하고 노조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진짜 경고가 안 오네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몇 가지 과제를 한 질문들만 던져드리자면은 외국에서도 힘듭니다. 저는 잘된 사례들을 주로 보여드렸지만은 노동조합이 이런 일도 해. 사실은 너무 이런 거 열심히 하면 조합원들이 안 뽑아줍니다. 다음 선거에서. 월급하고 저기 복지카드 잘 챙겨주는 지도부를 원하지 너무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조합 지도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동료 노동자들이 평균 이상의 상식과 양식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대화를 하면은 저는 다른 선택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어떤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정책으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2050 배출 제로를 위한 어떤 국가 계획이 시행된다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하시면 좋겠죠. 근데 진짜 그건 아니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는 조금 어려워요. 마무리합니다. 이 책에 좀 참고가 될 만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어려운 얘기도 많아서 가볼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결론을 내자면은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 거기서 가져서 노동운동, 노동자들도 자신의 역할을 찾고 스스로도 대한주체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돼야 하고요. 기후위기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갱신과 변화에 스스로 중요한 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GDP만 쫓아가고 거기서 분배를 가급적 많이 따내려는 노동운동에서 어떤 게 올바르고 적절한 생산이고 적절한 소비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인정받는 노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마지막 요거는 제가 지지난달에 그 민주노총 그 교육활동가 대회 때 요 강의를 하고선 노동적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인드맵을 조별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중에 좀 모범적으로 만든 거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